재정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주요 내용 한번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 뭐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도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있었고, 참고로 이 PT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책자에 있는 아래한 걸로 법령만 잘 정리해서 잘 설명하려는데, 노동부가 이걸 PT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지금 너무 경영자나 노동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니까 아예 고용노동부가 PT까지 다 만들어서 오해하지 말라고 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 PT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방향과 의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만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이 PT 가지고 강의해도 충분히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도 많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 많은 거는 다 여러분 아실 거고 뭐 일부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했겠죠, 그죠? OECD 뭐 이런 비교했을 때도 사망률 높은 거 우리가 사망률만 높냐? 예? 재해율은 우리가 그러면 일반 사망 아닌 일반 산업재해율은 우리가 낮을까? 낮아요. 통계 비교해 보면. 외국과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가 낮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폐죠, 은폐. 예. 은폐 유럽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자기가 일하다 아픈 게 한 개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럽이 다 됐으니까 재해율이 우리보다 엄청 높아요. 그런데 사망률은 우리가 더 높게 나와요. 재해율은 우리가 더 낮거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망률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추락해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경찰 출동하고 119 출동했는데 그거 산업 현장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이 이야기를 못 하니까 저건 다 놓는 거예요. 저기 놓아보니까 유럽과 비교되죠. OECD 어디 우리 회의 나가면 쪽팔리죠,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저 사망률은 줄이기 위해서 길을 써요. 그 원칙은 일반 재해율이 낮아지면 사망률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논란이에요. 전체 산업재해를 다 같이 낮추려고 하느냐, 아니면 급한 사망사고, 제일 중요한 사망사고 먼저 잡으면 재해율이 같이 떨어질까? 사실상은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저도 잘 헷갈려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빠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니까. 사망사고 잡으려고 보다 보면은 작은 사고도 다 예방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잘 죽는 추락, 김, 화재 폭발 요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요렇게 죽으니까. 나머지 정신질환에는 나머지 일반 유해 항물질에 의해서 만성 중독에 의해서 사람이 서서히 이렇게 건강이 나빠서 죽어가는 거는 다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정부는 당장 사망률을 먼저 낮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반적인 산업체계 자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중대재해는 자기들 감독관 지침에 무조건 현장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망사고가 아니면은 조사할 의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반이 허리가 잘려나가고 기계 깨어도 안 죽었다면은 노동부 조사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사고의 심각성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운이 없으면 사망까지 가는 거고, 운 좋은 사람은 그냥 파 한쪽만 절단되는 건데,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사고가 주는 개운과 사회의 심각성은 똑같은데, 사망하면은 노동부 조사해서 조사만 해요. 이게 언론에 났다 싶으면은 특별조사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 더 가면 큰 기업은 1000건을 잡아내요, 10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근데 똑같이 떨어져도 반신불구됐고 안 죽으면은 노동부 조사도 안 해요. 민원 안 나면. 이 말에 제가 아까 그랬듯이 우리가 사망사고만 줄인다고 줄여지느냐 이런 거죠.
이런 중상해까지도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사업주 거기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걸 잘 잡아야지 사망사고도 같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노동부가 중대 사망사고도 못 잡으니까 그거는 좀 할 행정 인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거 아니겠죠, 노동부가. 그거 못 잡는 거예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럼 경상에는 아예 그냥 뭐 너무나 많은 거고 질병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포기하다시피 질병은 그냥 산재로 그냥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산재. 사람이 병에 걸려서 산업 현장에서 병에 걸려서 죽거나 추락해서 죽거나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틀려요? 똑같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누군가의 아빠, 엄마, 가장이고 노동이 다 상실되는 거고 그 가족은 다 불행해지는 거고 그런 가족이 말하면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건데 단지 추락해 죽으냐 병에 걸려 죽으냐 뇌심혈관 질환에 걸려서 병에 죽느냐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폭발 화재 사고 추락 사고 이것만 지금 다 정책 목표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잡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잡냐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안전보건 체계와 수준이 국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와 있다는 그런 진단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사고 사망률 봐도 거의 건설업이 1등이죠. 2등이 제조업이고 거의 건설업에서 50%가 사망하고 있고 제조업에서 한 21%. 솔직히 건설 제조만 잘 잡아도 사망률 다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찾기 힘든 데가 건설 제조예요. 왜냐면은 건설은 땅 팔 때부터 해가지고 마감할 때까지가 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 공정이에요. 야,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냥 왜 비계 세워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부어서 뭔가 지 올라가는데 공간 자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게 투입되고 중장비 움직이는데 참 너무나 죽기 쉬운 업종이죠, 건설은. 그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고 접근해야지 건설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 추락 방지망 한 개만 잘 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설 그 자체가 사람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엄청 위해한 업종이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진짜 건설 집을 짓는 그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냥 콘크리트 얼마나 붓고 기초를 어떻게 다지고 HBM 어떻게 올리고 이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도구를 쓰고 그 도구나 행동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을 거고 이게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설계비가 한 10배, 20배 나오겠죠. 그렇게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좁은 면적에 높이 올려서 용적률 뺄 건가만 해봤지 그런 뭐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진 건축가들이 곡선형 그런 디자인의 멋진 건물 디자인하면은 그 건물은 멋있지만은 그건 안 해봤던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저거 시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신공법이나 새로운 신디자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까지 같이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반영되어 있냐 이런 말이죠. 사회적으로. 그럼 그런 건물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편한 공간에서 살려면은 우리는 소비자가 또 그만한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전은 사회 전체가 다 묶여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싼 값에 편하게 쓰는 만큼 어딘가는 분명히 반대급부적으로는 힘든 곳이 있다는 거죠. 새벽 배송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그 새벽 직종이 열리는 순간 뇌심혈관 질환 사망할 확률은 확 사회적으로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야간 노동하고 새벽에 노동하는 게. 어딘가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직종이 생기는 순간. 그럼 우리는 불편해도 이제 새벽 노동, 야간 노동 줄이려면 우리도 약간 불편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감수할 그런 게 돼 있을까? 그런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이 접근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건설업 중에서도 지금 그 보면은 50억 이상에서는 약 29.6%가 사망했고 1억에서 50억 이하가 39%.
작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큰 건설 현장도 계속 사망률은 나타나고 있어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50명 이상에서 거의 75%. 제조업은 조금 큰 공장에서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이게.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현장, 여러분 다 어차피 금속 노동 산하니까 관련된 다 그쪽에 계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공장에, 처음부터 공장에 입사해서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공장이 뭐 위험해, 내만 조심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공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 업무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 보면은 무서워요, 일단. 왜 무서운지 아세요? 소리 때문에 무서워요, 소리. 그분들은 늘 인소리 들었기 때문에, 공장도 아직 뭐 소리 나는 거 당연하지 않은데, 저는 그런데 시끄러운데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 딱 가는 순간, 이렇게 울리면은 일단 내 몸이 바짝 위축되고 긴장이 되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 안 들리면 더 불안하고 소음이 엄청나게 무서운 제위험 요소거든요. 소음은 실제 사고도 유발하지만은 뇌심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엄청 위험 요인이에요. 사고도 옆에서 막 쿵쾅 하면은 그다 안전 못 쓰고 뭐 보고 있고 이러면은 계속 반복 동작하면 옆에서 한 번이라도 한 개도 안 들려요.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사고 난단 말이죠, 이게. 그 소음이 엄청 중요한데 공장의 소음은 너무 당연한 거. 이걸 어떻게 줄여? 모든 기업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장이 조용한 게 말이 돼? 유럽 공장 가면 엄청 조용해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것부터 하늘과 땅 차이예요. 1데시벨의 소음을 줄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방음벽, 방음장치가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막에만 끼고 하라는데, 그거는 정말 안전보건 조치가 아닌 거죠. 제대로 된 방음벽을 만들고 공장을 더 넓게 쾌적하게 만들고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고 작업 기계를 더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좁은 공간에 많은 기계를 잡아놓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음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음성 난청 환자가 우리나라 지금 산재 신청 그 2위에 2위, 질병 중에. 근데 정부에서 소음성 난청 잡겠다고 정부에서 정책 발표한 거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소음이 어떻게 보면 사망사고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소음 잡으면 사망 금방 잡아요. 가장 기초적인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구하면서 갑자기 저 큰 사고를 잡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뭔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조금씩 인식이 바뀔 거예요, 이게. 건설업종은 주로 이제 추락해서 사망하고 제조업은 기계 장비에 끼어서 사망한다는 그건 도표예요. 떨어짐, 끼임. 근데 건설에서 떨어지는 거는 2m 이하에서 3m 떨어지면 죽을 수가 있어요. 2m 이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호법 무조건 2m 이상에서 작업하면은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해야 돼요. 추락해도 근로자가 안 죽게끔 안전보건 조치를 하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건설 현장에 2m 이하인 공사 없잖아요. 근데 점점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고층화. 좁은 땅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고층화되니까 이 근본적으로 추락재를 줄 수가 없어요. 유럽만 가도 4, 5층짜리잖아요, 대부분 큰 건물들이. 근데 우리는 좁은 땅에 높이 지으려니까 그것도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이 추락재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는 공사의 90%를 외주를 주잖아요. 이 원청 공사가 만약에 이게 50억짜리 공사면은 원청에서 2명 나와요, 2명, 2~3명. 근로자가 거기에 만약 300명이 들어간다면 원청에서 3~4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다 청업체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수익을 원청이 50% 이상 다 가져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외주화가 뿌리 깊게 모든 업종에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도 하루아침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너무 몸에
안전에 취약한 어떤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취약한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접근을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훅 들어왔으니까 지금 막 아마 내년부터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 건설에서 떨어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저쪽도 끼임제도 마찬가지죠. 저 대부분 그거잖아요. 끼임제 90%는 정비하다가 끼잖아요. 정비하다가. 평상시 잘 안 끼거든. 늘 하기 때문에. 딱 뭔가 고장나고 수리하다 할 때 한 명만 인력 더 써가지고 저 전력장치, 개폐장치 한 번 손 못 대게끔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아예 그걸 패스하거나 전부 다 작업하고 있는데 저기서 스위치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예요. 게임 사고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거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금 더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지금까지 산안법은 개별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였지만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 위탁, 용역, 하청 근로자 이쪽까지 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하게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놨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더 넓어졌죠. 지향점은 말 그대로 기업 스스로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체계를 구축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에서 우리 같은 산업안전 전문가나 산업안전 기술사나 안전을 막는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에 투입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보고 다 왜 법 전공한 로펌에 맡기냐고 예방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사람 죽었을 때 누가 처벌될지는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이. 근데 법 지향점하고 지금 기업이 준비하는 거하고는 지금 방향이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사망자가 발생 안 하면 당연히 경영자가 걱정할 일도 없는데 그것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매뉴얼 만들고 고민하는 거죠. 아무리 매뉴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매뉴얼 제가 봤어요. 보면은 발주자의 의무를 갖다가 발주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원청에 떠넘겨요. 원청은 자기가 안전보건 관리해야 될 의무를 하청업체에 다 떠넘겨요. 하청업체는 어디다 떠넘기겠어요? 마지막 근로자한테. 저도 근로자 서약서 봤는데 너 교육받았고 실수하면 다 내 책임이고 내가 다쳐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근로자가 왜 그걸 서약을 하고 있냐고요.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잘못 적용되면은 오히려 말단의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영세한 하청업체와 근로자들만 짐이 떠넘기게끔 좀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매뉴얼이 좀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사망 나면은 옛날 근로감독관 그랬죠. 서류만 보니까. 발주자 책임 없네? 원청이 다 책임지기로 했네? 원청은 하청이 다 책임지기로 했네? 하청 네가 책임지기로 된 거 잘 이해 못했네? 마지막 하청업체와 근로자 너는 이렇게 서약했으니까 네 잘못이라고 네가 실수한 거네.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갔을 수 있죠. 이제는 이 법 이후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노동부에서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아마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이제 할 게 중대재해 처방인데 근로감독도 바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근로감독하면 이제 바로 근로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이런 작업에 대해서 어떤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당신이 그럼 직접 위험성 평가를 해본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면 교육받았다면 당신의 그 작업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 작업상에서 다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안 다치기 위한 안전대책은 뭘 알고 있고 누군가 내 동료가 다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해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외국은 이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원청 잘못, 발주자 잘못, 경영 책임자 잘못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류상만 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로감독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 사람이 교육 일지만 보고, 교육했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렇게 했더라면은 일법이 통과 안 돼도 될 만큼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말한 근로자 그 정도 답변이 나오려면은 사업안전보건 시스템 자체 구축되지 않으면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로자 입에서. 작업자 입에서. 그건 하루아침에 막 외워나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권 말하는 좋지만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권위적인 문화에서. 다 하청을 줬는데 어떻게 원청 보고 작업중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작업중지했다가는 앞으로 일 한 개도 못 받는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작업중지권. 너무나 좋은 제도죠. 노동부도 막 선전하죠. 작업중지권 해라고. 그럼 기업이 민주화가 돼야 돼요, 민주화. 이렇게 불공정 거래에서는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공정 거래가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하청과 원청 간에. 그 공정거래를 자리 잡게 하기가 제도적으로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기재부에서 머리 싸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머리 싸매도 잡을까 말까인데 거기는 지금 아무 정책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근로자 작업 중지권이 있으니까 중지권 행사라고 계속 강조하고 놓아요. 하청소장도 원청한테 한 말 못하는데 그 현장 작업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나이 드신 인력 건설 현장 아저씨들이 무슨 작업 중지를 해요. 유럽은 진짜 그렇대요, 이게. 자기가 딱 가서, 뭔가 안전 상태가 불안하면은, 이 상태에서 작업 못 한다고. 현장 인부가. 그래도 아무 불이익 없고, 오히려 얘한테 보너스 주는 거죠. 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거 찾아냈다고. 그 정도 문화가 우리나라 지금 이런 기업 문화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되면 진짜 작업 중지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제일 50% 이상 키울 수 있어요. 엄청 좋은 제도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기업 문화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GNP 성장의 거의 70% 이상이 다 대기업이 다 달성했잖아요. 몇 개 대기업이, 한 10개 대기업이. 그 10개 대기업 밑에는 다 줄선 하청업체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구조에서는 과연 이게 될까? 그러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대기업이 전체 우리나라 성장률의 한 20, 30%? 나머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구조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 대기업이 다 독식하는 이런 데서 어떻게 그 대기업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몇 개 있겠어요. 그런 데서는 노조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된 이런 어떤 좋은 제도를 짜내고 설계해도 현장에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분야를 진짜 공부하면은 진짜 지름길이 없어요. 모든 게 정의롭고 평등하고 이런 관계일 때 진짜 안전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노동부가 막 때리 감독하고 매 페트롤 돌린다고 해서 이게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문화 생태계, 기업 생태계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게 안 되면은 산업재해는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산업재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재해가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산업재해고 문재인 정부도 이거 반으로 줄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물론 사망률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목표치에 택도 없이 도전 못한 거죠. 마음대로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은 생태계 자체를 못 건드니까. 이것도 오전 시간에, 저번 시간에 다 배울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사업주가 지켜야 될 안전조치, 보건조치예요. 타워 크레인 조립할 때, 이렇게 해라.
해체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라. 아주 유해 물질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다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산업법에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사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다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라. 굉장히 네가 앞장서서 그거 안 만들었다가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은 늘 처벌하겠다 이런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근로자가 사망해도 경영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가동하면서 지키려고 했다면 처벌을 안 해주겠다는 법으로 해석해도 돼요. 네. 경영자 네가 얼마나 안전보건 체계를 가동했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업안전보건법에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저 체계가 말은 쉽지만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관리 이런 거는 체계가 돼 있잖아요. 생산 근로자부터 해가지고 공장장까지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안전보건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품질 관리하듯이. 품질 불량나면 바로 그 기업에 마이너스가 막 생기잖아요. 이게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품질은 기업의 생명처럼 생각하듯이 이제는 안전보건도 품질 관리하듯이 전사적으로 안전관리자한테 맡기고 안전관리팀에 맡기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품질에 대해서 경영자가 엄청 관심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제 경영자가 그렇게 관심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또 안전보건 가지고 얼마나 네가 회의를 하고 경영자가 얼마나 많은 꼼꼼히 잘 체크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안전보건 체계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제가 하루치 말라니까. 안전보건 손대는 순간 처음에는 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이게. 품질은 다 돈이지만, 돈으로 표가 나니까 기업이 하지만 해도 하지만은, 안전보건 한번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기업의 수익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노동자의 어떤 삶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품질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눈에 안 보이죠. 당장 생존 경쟁인데, 기업도. 그런 상황에서 저 체계를 과연 우리나라 특히 300인에서 500인, 50인 이하 다 대기업 산하에서 겨우 하청받아서 먹고 사는 그 기업들이 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가 제일 숙제예요. 대기업이야 공기업은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근데 그 밑에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돈도 인력도 장비도 다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300에서 50인 이하 사업주가 제일 많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에요. 웬만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딱 사망하면은 분명히 사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노동부가 덮치면 30에서 50까지 금방 잡아내요. 그러면 경영체계 안 굴러갔다는 말이죠. 안전보건체계가. 그러면 경영자 그냥 구속될 수 있는. 업무 주체,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중대산업재해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라고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라고 그래요. 그것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똑같이 하면 되지. 조금씩 다르게 해놔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놨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망이거든요. 근로자 한 명만 사망하면 저 법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저 사망 한 명에 추락김, 이런 사고성 사망은 당연한데 질병 사망은 어쩔 거냐, 질병 사망. 택배 근로자들이 이제 장시간 과도하다가 이제 과로사가 많이 써지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체국 택배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사망할 때도 가면 사업주 처벌할 거냐. 중대재해처벌 도입해서. 요즘은 근로자들이 우울증을 엄청나게 많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 땡땡땡 일반 보험회사에 직원이 우울증 때문에 실적 못 내서 자살했다.
그럼 그 오늘 갖다가 저 법을 도입해서 처벌할 거냐? 법에는 그 사망자 1인 임명 업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라는 거는 사고와 질병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어떤 경우든 산업재해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첫 번째 조항은 사망자 1명 이상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질병재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근로자가 뇌출혈 죽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든, 자살하든, 산재 보상을 해줬지. 사업주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조사한 적이 없어요, 노동부에서. 근데 추락해서 사망하면 노동부가 다 중대재해 조사하고 사업주 처벌했거든요. 똑같은 산업재해인데 왜 하나는 하고 하나는 놔뒀을까? 근데 그게 약간 법리라는 게 숨어 있어요. 좀 어려운 법리가. 사고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많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질병은, 예를 들면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나 교대 근무 이런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은 사망했다. 거기에는 장시간 근무도 있고 교대 근무도 원인이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개인적 요인으로 보거든요. 대부분 이런 게 중첩돼서 나와요. 중첩돼서 업무상 요인이 좀 많다 싶으면 산재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업무상 질병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서 산재 보상을 해줄 뿐이지 이걸 그냥 사업주의 형사처벌하기 위한 고의과실, 중과실로 바로 연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게 많단 말이죠. 특히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10개 사업장을 이동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옮겨 다녔다면은 도대체 그럼 그 옮긴 사업주 10명을 다 처벌해야 되느냐? 누가 진짜 처벌해야 될 사업?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파악하기도 힘들고 의학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사고 원인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그걸 예방할 가능성도 사고보다는 질병은 너무 복잡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말은 중대재해다 해놓고 중대재해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단지 근로자가 산재 신청하면 산재 보상만 해줄 뿐이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렇게 넣어놨는데 과연 근로자 자살과 뇌심혈관 질환을 중대재해로 보고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노동부가 처벌할 거고 중대재해 조사할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저것도. 근데 노동계는 저게 들어갔다고 해서 당연히 한다라고 지금 노동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경험치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법원도 판단 못 해요. 저게. 사업주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게 한 고의과실로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울증을 걸려서 자살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울증의 원인이 이 친구가 다른 사업장에 이동했다면은 다 골고루 발생했을 건데 누가 주된 사업주고 그 사업주를 다 고소할 거며 조사 자체도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느낌은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사업주 처벌보다는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사업주 처벌 못하는 이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약 800에서 1000개의 조항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데 질병, 특히 뇌심혈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업주 의무가 거의 없어요.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처벌 못 시킨다는 말이죠. 저걸 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가 과로나 야간 교대 근무로 해서 죽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사업주의 의무를 명백하게 해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때 이제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옛날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또는 독성 유해 물질에 직접 노출돼서 사고성 질병으로 죽는 그런 것만 대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 관련성 질병에 이 조항을 투입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리적으로 잘 이해 못하면은 노동계 당연히 이제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힘들 거라 보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동일한 위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지급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급성 질병도 노동계에서 당연히 뇌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다 빠져버리고 아주 위에 암을 일으키거나 급성 중독되면 사람이 바로 죽거나 그런 물질만 한정해서 이렇게 지급성 질병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노동계의 주장대로 하면은 근골격계 질병 동일한 원인이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조립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도 오고 요추 염자도 오고 슬광골 파괴도 오고 다 오는 건데 그러면 그 동일 원인에 대해서 1년에 3명 이상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경영자들 다 처벌할 거냐 어쩔 거냐.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저걸 적용할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질병 분야는 우리가 지금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근골도 사업주 예방 의무가 거의 없어요. 그 유해 요인 조사 3년에 한 번씩 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사업안전보건법에.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질병은 유럽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이 사고성제에서 보건 문제, 질병 문제로 정책의 방향이 확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끼임 추락제도 이제 막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병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못 따라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급하게 만들었지만은 현실하고는 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선 급하게 중독성으로 죽는 저런 질병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이게 무슨 이게 법이 왜 이러냐, 엉망이냐, 노동계 주장이 한 개도 안 받아들여지고 막 그런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판은 저는 충분히 수용하고, 근데 또 정책 입안자 입장도 고려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 할 만한 지금 국가 행정과 어떤 시스템 자체가 수준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그 사업주가 저렇게 일 시키면 저 근로자가 분명히 뇌출혈 올 거야. 이 정도까지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고, 분명히 저거는 내가 장시간 근무시켰기 때문에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질병은 그게, 저도 질병판정위원회 판정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주 평균 60시간을 일해가지고 산재가 돼요. 뇌출혈 쓰러져도. 어떤 사람은 58시간 일해가지고 기준에 못 미쳐서 안 돼요. 산재가 안 돼. 그럼 이쪽은 산재가 안 됐으니까 사업주 책임 없고, 딱 2시간 더한 이쪽은 사업주 구속되고, 이게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산재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법률을 구성해 놓은 거지, 그게 사업주를 바로 형사처벌하려면 뭔가 억울한 사업주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질병은 그 명확성 자체가, 그럼 현대의학이 지금보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인간의 질병의 30%도 안 된다는 보고가 많아요, 유엔에서. 코로나 같은 거 못 잡잖아요, 지금. 이것도 원인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백신도 이게 이제 만들어냈지만은 질병은 인간의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방 중심으로 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를 먼저 많이 만들어놔야 되죠. 의무를 많이 만들고 그 의무를 충분히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업주를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방 조치도 거의 사회적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만 저렇게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엄청 넓어졌는데 저거는 원청업체 사장들은 이제 저기 엄청 걱정이 많이 되겠죠. 다 하청을 줬으니까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공기업은 또 위탁 운영하는 데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위탁 운영했지만은 그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원청에 있다면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런 데서 만약에 아이가 다쳐 사망하거나 그 선생님들이 다쳐서 사망하게 발생하면은 구청장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공기관도 지금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분만 보면은 와 도대체 어떻게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과 인력이 놓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매뉴얼 짜줄 수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하려면 지금의 안전보건 예산의 한 20, 30배가 놓아야 돼요. 그럼 기재부가 그 돈 주나요? 안 줄까? 뻔하잖아요. 예산 한 개도 안 내면서 법을 훅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갈지 내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아마 대혼동이 올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 한 명도 처벌 안 해요. 경영 책임자만 보겠다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 법인이면 기관장.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들이 자기 표적으로 뭔가 법을 만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울 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그런 법은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체가 경영 책임자를 딱 겨냥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영 책임자도 뭐 바지 사장 세우고 뭐 다른 대리 세워도 다 인정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 관리 운영하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책임지고 총괄하는 책임자겠죠. 바지 사장 세워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나 회장이고 회장이라서 책임 없어 사장 한 명 앉혀놓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빠져있는 회장이라도 실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이 회장이 다 지배 관리했다는 게 표가 나면은 그 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무서운 게. 그래서 공공기관장, 행정기관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법은 그것만 봐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 뭐 안전보건 이사를 한 명, 주식회사에 안전보건 이사를 한 명 세워놓고 그 사람의 안전보건 업무를 다 맡겨놓으면은 어떤 사고가 나도 그 이사선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겠지 하는 오해를 준 문구가 저건데 그러려면 실제 사업주가 오너가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절대 타치 안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다 관여하고 관리했다면은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겠다는 뜻이거든, 저게. 같이 다 처벌받아, 같이 두 명 다. 요것도 노동계 제일 많이 비판받은 거죠. 아예 그냥 법에서 5인 이하는 빼버렸어요. 뭐, 적용 후에도 아니고.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5인 이하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제일 힘든데 그분들이 실제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차별받고 제일 많이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마저도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비판하죠. 또 사망률도 제일 많이 저기서 발생하는데 저거는 아예 적용 제외시킨 건 좀 문제라고 봐요. 좀 유예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주더라도 어쨌거나 다 법은 또 개정하면 되니까 시민사회단체 저거는 개정하려고 좀 작정하고 있는 거죠. 5인 이상.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5인 이하 금기법 다 적용하자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원래 국회에서도 저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 봐가지고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개는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그건 3년간 적용 후에 해놨거든요. 저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되긴 돼요. 원래 저기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한데 저기 진짜 준비 안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현장 가면은. 저걸 그대로 되보면 진짜 중소기업 사업주들만 다 이 사람들이 가면 공정 거래가 문제 돼야 돼요. 하청한테 제대로 원가 받고 제대로 안전보건을 쓸 만큼 공정하게 비용을 받으면은 안전히 공사하죠. 공사기간 촉박하고
공사 금액은 딸라면 그냥 헐값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안전보건 인력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죠. 건설만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준다 한들 뭔가 달라질까 우려가 돼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실제 저게 제일 많이 사망 나오고 있는데 저게 유예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안고 빠진 찐빵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자, 경영 책임자 그러면 의무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법령에 의한 관리상의 조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법무법인에 이런 것만, 이것만 조사해요, 지금. 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어떻게 됐으니까 저 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이거는 내 보고하게 만들고, 서류를 만들고, 이러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어떤 경험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서류상밖에 없거든요. 서류상 만드는 서류상 다 한 것처럼 경영자가 옛날에는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주는 몰랐다면 절대 안 잡혀가요. 몰랐다. 나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 현장은 원청소장이겠죠. 원청소장한테 다 맡겨놨어. 그 사람이 다 와서 했는데 나 보고받은 것도 없고 몰랐는데 내가 왜 책임져? 그러면 실제 처벌 못했어요. 산업법상.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대예요. 몰랐다면 이제 작살나는 거야. 반대로 다 알았다. 다 보고받았고 문제점 알았고 이미 그거를 조치하라고까지 지시했어. 그런데 밑에서 아이고 내 지시를 잘 안 따랐네. 아이고 이래 되면 밑에는 처벌받겠죠. 근데 경영자는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로펌들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경영자가 다 보고받고 다 조치한 것처럼. 지금 매뉴얼 이런 식으로 짜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 아까 말했듯이 작동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가 그냥 현장에서부터 싹 굴러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건설 현장 근로자가 일하다가 뭔가 비계가 좀 삐끗삐끗 소리 나면은 반장한테 이상하다고 반장이 다시 하청소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청소장이 원청소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계 삐끗삐끗 소리 나는 거 없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 이렇게 하려면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가 현장의 작은 문제도 본사로 올라가야 돼요. 본사 안전팀에 올라가고 본사 안전팀이 작은 건 안전팀에서 하고 되지만 조금 중대한 거는 이사회까지 안전보고 올라가야 되는 품질 보고 하듯이. 품질은 엄청 민감하거든요. 품질 보고는 조금만 잘못돼도 이사회 다 올라가고 사장도 다 보고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안전보고는 또. 그렇게 하고 사장이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우리 공장에 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법에 안 돼 있는 거 보고받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그걸 다 법대로 하려면 돈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율 저 보면 30-40%밖에 안 돼요. 대기업도 다 못 지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법 자체가.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다칠 수 있으면 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 된 부분을 보고받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먼저 조치해. 근데 이거는 장기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장기간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에 투자할 수 있게끔 장기 과제도 두고 이런 회의 구조에 남아 있으면은 비록 사고 났다 하더라도 경영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망에서 처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러면 그게 보고서 양식만 그렇게 쫙 실제 보고한 것처럼 실제 조치한 것처럼 해놓으면은 과연 빠져나갈까? 내가 노동부 감독관이 나면은 요즘에는 본사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도 안 됐는데 시행도 안 됐는데 지금 딱 중대재해 나면 본사부터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안전보건팀 지금까지는 뭐 A라는 건설회사가 현장에 안만 많이 주고도
현장 근로자들만 조사했거든요. 본사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건설회사 본사. 지금 건설회사 본사부터 압수수색해서 안전팀에서 뭘 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이 법이 도입도 안 됐는데. 즉, 그 말은 경영 책임자를 가까이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노동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문서만 보는 거예요. 문서는 다 완벽하게 해놨어요. 이미 로펌한테 대기업, 공기업은 다 맡겨놨기 때문에 법에서 지켜야 될 거는 보고서는 다 해놔 줄 있어요. 근데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면 딱 저 같으면 작업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작업자가 그 현장에 한 200명 된다면 10명만 무작위로 뽑아서 어떤 안전보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좀 몇 가지만 조사해보면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고 있는지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감독관이 그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걸 지금은 경영계가 잘 캐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펌만 맡기지. 그걸 캐치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로펌에 안 맡기고 진짜 안전보건 전문가들, 풍부한 경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안전보건 시스템, 그래서 급한 거 먼저 우리 장비 중에 가장 노후하고 사고 많이 나는 장비가 어떤 건지 이걸 당장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선 방호조치 먼저 하고 다음에 할 건지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은 의뢰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고 났을 때 경자가 어떻게 처벌 면할 걸 지금 로펌을 주니까 노동부가 그걸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노동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고 났을 때 노동부가 어떻게 놓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안전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금방 바뀌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노동부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서류만 보고 하청업체 명만 잡아놓으면은 또 시민사회단체가 난리 날 거예요. 그러지 갈 것 같으면 굳이 이 법을 왜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한 5분간 쉬고 다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